지금부터 탈시설 로드맵 충남형 자립지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탈시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비대면 유튜브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오인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단임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충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탈시설 토론회입니다. 2021년 탈시설 토론회는 탈시설 인식제고 및 장애 당사자의 지역사회 전환을 도모하고 거주시설 이용인의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향후 충남형 탈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자리에 함께 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한 충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회 김주연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유두영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는 저희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시설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황영란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발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으신 남서울대학교 양승미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회 진형식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그 센터 내 확진에 대한 상황이 급하게 생겨서 급하게 올라가시게 되셨고요. 모두 죄송하다는 말씀 전달하셨습니다. 이따가 녹화본을 통해서 발제분을 이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이신 박윤봉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당진 두리마을의 심효숙 시설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장애인 부모의 전재아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김강선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실 수요통역사 강은비 선생님, 정수라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속기사 분으로 한송이, 정승욱 선생님 함께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토론회를 진행하겠는데요. 비대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청남도 의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제가 기억으로 2019년 8월 28일 충청남도 의회에서 충청남도의 탈시설 지원 정책에 어떤 로드맵도 없고 5개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부분을 투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 같은 해에 이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충남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영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 5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
실제로 연구 용역을 맡아주셨던 우리 남서울대학교 양승미 교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충남형 그 5개년 로드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오늘 함께 하시는 토론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드린 양승미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네, 서울에서 우리 센터를 오래 하시면서 실제로 장애인 주거 관련해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진영식 대표님께서 이제 소식 금방 들으셨죠. 이따가 영상으로는 함께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또 박윤복 장애 당사자님, 네, 이렇게 세 분께서 발제를 오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로는 우리 두리마을의 심효숙 대표님,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회 네, 전재하 회장님과 충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김광선 대표님이 이렇게 함께해 주십니다. 각 발제 시간은요, 우리 남서울대학교 양승미 교수님께서 20분,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 박윤복 당사자분께서는 15분 해주시고 토론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간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승미 교수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초 5월까지 충청남도의 탈시설화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요. 첫 번째, 탈시설화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 두 번째는 탈시설화 추진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이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했던 AHP 조사 결과와 또 타 지역의 우수 사례 현장 조사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탈시설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그리고 향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시설화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탈시설화 필요성과 목적은 첫 번째로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탈시설, 또 커뮤니티 케어의 강조,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와 같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충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탈시설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지역의 탈시설 지원 계획들이 수립된 결과를 보니 서울과 인천은 이미 계획을 수립했고 제주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대구와 부산은 탈시설 지원단 설립을 통해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장애인 개발원을 통해서 각 이 탈시설화를 통해서 장애인 탈시설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도 단위의 지원들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희 충남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전이 전국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충남의 아까 황영란 의원님의 이런 여러 가지 노고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 수가 대략 1,788명 정도이고요. 전국의 6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탈시설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20년도에는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 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탈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을 구체화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충남에서 몇 군데 시범으로 낸 곳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탈시설화 추진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탈시설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 거주시설 현황을 분석을 했고 또 자립지원과 탈시설 지원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요. 충남 거주시설의 어떤 그 시설 종사자분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 장애인을 보호하고 계신 부모 및 가족 보호자분들, 그다음에 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욕구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점 집단 인터뷰로 FGI로 6그룹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탈시설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다시 했고 AHP를 통해서 이 단계별 그리고 과제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추진 계획 안에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와 시행 방법들을 단계별로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 추진할 예산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로 저희가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들을 분석했었고요. 또 이 자립지원 제도와 관련된 전달 체계 그리고 투자 규모,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했었고, 기타 행정 자료를 통해서 장애인이 자립을 한 전후에 이용 가능한 어떤 자원들,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또 전체적으로 찾아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소득 지원, 주거 지원, 그다음에 건강과 직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립 지원 등의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 이용 실태와 이용 가능한 자원 현황, 그리고 서비스가 원활히 전달되기 위한 전달 체계의 규모,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지원 내용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이런 어떤 탈시설화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국내외 탈시설 지원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들의 한계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초점 집단 면접 조사로 저희가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 대상으로 하면서 자립생활 관련 의견 수렴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주시설 종사자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욕구 파악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탈시설화를 추진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자립 지원과 탈시설 추진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자는 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중요성, 정책을 시행할 때의 중요성과 시급성과 용이성,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탈시설 지원의 역사가 오래된 서울시와 그다음에 인천, 대구, 그리고 제주의 탈시설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 수행 기관들을 총 8개를 직접 방문 조사해서 각 기관별로 그 지역사회의 독특한 탈시설 그 추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탈시설 정책의 그 우선 순위를 먼저 보면은 저희 조사 방법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 부모, 종사자, 그리고 교수 전문가, 현장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까지 총 다 조사를 했었고요. 조사 방법은 계층화 분석법, 우리가 AHP라고 하는데, 이 계층화 분석법에 따라서 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정책 추진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의사 반영 비율을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라는 걸 봤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해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비율을 도출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정책의 우선 순위들, 여러 정책들을 나열하고 그중에 어떤 정책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추진할 탈시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숫자가 제일 큰 숫자 순으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충남의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 비율을 봤을 때
지적 장애와 발달 장애 이런 장애인 유형이 제일 많으셨어요. 그래서 탈시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1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용 시설은 이제 거주 시설의 의미가 아니라 낮 활동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이용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주거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네 번째는 중증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응급시나 위급시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급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역사회에만 내몰리듯이 하면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이나 자립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안전 모니터링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탈시설 전환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데는 서울과 대구와 제주가 있어요. 그 외의 지역은 아직 이렇게 전환지원센터를 수립하지 않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거주시설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주거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에서 뒷받침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다 다양합니다. 어쨌든 충남도 우리 지역에 맞는 탈시설 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을 마련을 하고 그 안에 주거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거 마련을 했을 때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했을 때 이 퇴소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착금 지원을 하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꾸준한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탈시설과 관련한 민과 관의 협의체, 그래서 민관 협의회를 좀 구성하고 탈시설을 얼마나 계속 안정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탈시설 장애인이지만 뭐 수급비를 받지 않는 비수급 장애인들의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사례를 한 배경은요, 목적은 탈시설을 위해서는 금방 딱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단계, 그리고 탈시설이 이루어진 탈시설 단계,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단계, 그리고 자유롭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생활 단계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탈시설의 성공 사례 요인들을 좀 도출했고요. 제가 보면 다양한 형태로 좀 우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대구라고 생각이 됐어요. 대구가 제일 좀 모범적이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래서 대구는 특별히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더 봤었거든요. 모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지자체에 별로 탈시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탈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의 순서와 절차, 그리고 탈시설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탈시설의 성공 사례와 영향 요인, 그다음에 이 탈시설이 잘 지역사회에 안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공급 체계 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담당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본 일정이 이렇게 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먼저 어떤 지원 없이 IL 센터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대구의 일정 지역을 커버하면서 자립지원센터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주거 지원과 여러 가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구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은 생활협동조합 모델로 해서 조합 모델로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발달장애인 중심의 가게, 꼭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 비슷한 그런 가게도 운영하고, 이제 이 장애인들이 어린 특수교육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쭉 같이 이 법인이 하면서 자립생활까지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형이 되게 다르고요. 이 세 개의 탈시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구광역시를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느 지역, 어느 센터는 동구 지역 담당, 남구 지역 담당, 뭐 중앙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거주 시설인 장봉 해림원에서 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자립지원 주택을 마련하고 발달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립생활 훈련이나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너무 중증 장애인이고 시설에서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안전지향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규모 그룹홈 시설이지 진정한 IL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지원 과정이 오랫동안 유지됨으로써 안정적으로 탈시설이 이루어져서 그런 안정성은 있는데 시간이 또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이 주도해서 이런 장봉 해림원이나 이런 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주거 지원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IL 이 자립생활 사업을 추진할 단체나 법인을 모으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장애인 복지관에서 먼저, 여기는 시립 위탁 복지관이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는 제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주로 장애 인 가족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애인 전환 지원 서비스 지원 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 제주도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제가 갔을 때는 좀 제일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은 장애인 전환 지원 팀을 별도로 꾸리고, 워낙 역사가 오래돼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다양한 유형과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서울시 복지재단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자립지원 주택이라든가 자립주택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응모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 지원 서비스와 그다음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IL 센터들을 좀 공모해서 모아서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자립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도 약간 서울복지재단과 비슷한 사회서비스원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권역이 조금 나뉘어져 있고요. 한사랑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는 협동조합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장애 영유아 때부터 지금 성인기까지 쭉 꾸준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제를 일으킨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했었다가 조금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해서 자립생활 당사자, 탈시설 당사자를 선정할 때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의외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주장애인 전환지원센터도 공공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립생활 주택을 기본적으로 4년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기본 2년에 2년 연장해서 총 65개소를 운영을 했고요. 가형이 31개소, 다형이 34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가형은 이제 어느 정도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거의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형이라고 생각하는 발달장애인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고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형태로 해서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인력은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보조 인력과 뉴딜 일자리로 해서 50+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립생활주택 입퇴거 지원에 관한 것, 그리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역량 강화. 그래서 이건 자립생활 기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운영 지원과 그 다음에 주택의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담 인력들을 역량 강화하고 또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상시 나가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기관들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지역사회 연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립생활 주택에 관한 정보를 예비 입주자에게 사전에 공유해서 이 집이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에 내가 거주할 만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거주 시설과 IL 센터, 장애인 복지관 간의 1대1의 네트워크로 나탈동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과 IL 센터가 자매 결연을 한 지역구에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나탈동 하시는 동안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발달 장애인들은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IL 센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조 집단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금융 역량 강화라든가 뭐 기타 등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체험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5채의 단기 자립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점은 뭐냐? 우리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생활 용이하게 한 좋은 교통적 입지를 갖춘 지역이 아닌 약간 외곽 지역에 그렇게 있고 이 주변에도 또 약간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집 자체는 되게 좋은데 뭐 이런 접근성이나 그런 문제들은 조금 그 편의성, 뭐 접근성 이런 부분은 좀 외져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주거 코치가 슈퍼바이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주거 코치와 입주자의 비율이 1대 2대 5로 되어 있고요. 또 시민 옹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옹호인과 입주자의 비율을 1대 1로 매칭해서 이분이 생활할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주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인천시 공무원분을 그때 같이 만났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은 역시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먼저 집부터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집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주 시설과 복지관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누구를 이제 자립 지원할 것인가 이런 선정도 하고 있고요. 주택 지원과 그다음에 탈시설한 후에 사후 지원으로 주택 관리 또 필요한 나탈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 지원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공공으로 주도형을 하고 있는데 총 17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년 장기적으로 20년씩 3회니까 평생을 살 수 있는 자립주택이 총 17채가 있고요. 자립지원 인력이 6명씩 총 24명.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경증장애인은 1대 3, 중증장애인 1대 2의 주거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립주택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 지원과 개별적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다 보니까 그런데 인천만큼 외진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다 통합해서 분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주거 코디네이터와 거주시설이 협력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탈동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문화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형인데요. 여기는 체험홈을 통해서 사전에 자립생활 훈련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 5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 지역사회생활지원센터 내에 담당 직원이 자립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낮 동안에는 그 가게에서 뭐를 막 팔아요. 근데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고 공원도 같이 아파트 주민들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좀 통합된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영유아 때부터 쭉 자립생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발달장애인 특화로 이제 직업개발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립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간에 그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또 IL 센터와도 협력을 통해서 탈시설과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나탈동과 돌봄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델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도형 제주인데요. 제주는 이제 자립생활주택으로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이 7채, 긴급돌봄주택으로 최대 15일 이내만 거주하는 단기보호 형태의 7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사례관리사를 행복플래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명칭을. 그 다음에 이제 자립주택에서 생활지원을 하는 인력들을 행복코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동료 상담이나 응급안전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 그 다음에 체험홈에 올 수 있도록 체험홈 데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거주시설과 통합돌봄지원센터와 계속 끊임없이 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돌봄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가족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충남 거주시설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전은 새로운 충남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그래서 첫 번째는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과 돌봄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주거 지원, 그리고 네 번째 일과 소득 지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민관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원의 자립생활주택이나 체험홈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탈시설 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탈시설 장애인의 성과 보고와 그 다음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종단 연구로 자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관기관 간에 서로 협치 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안전 예방 사업, 그 다음에 거주시설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욕구 조사, 그리고 탈시설 정보 제공과 교육들에 관한 의무적인 교육 실시, 그리고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자립생활 기초교육 및 기능 습득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립지원 인력들의 어떤 전문성 강화 교육과 처우 개선,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사후 관리와 탈시설을 좀 유연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중고령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요양병원의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득 지원으로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금융복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 지원인데요. 주거 지원은 이제 충남도형에 맞는 자립생활 주택을 확보하고, 기존의 어떤 체험홈 사업들도 좀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그 두리마을 원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점차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요. 거주 시설도 좀 변환하는 시범 운영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체험홈 운영 모니터링 가장 것들을 실시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립생활주택 설치와 운영, 그리고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그룹홈. 저희가 그룹홈이란 표현을 써서 좀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요. 고령장애인이고 중증이면서 의료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서울에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그걸 항상 보면서 고민한 게, 요양시설로 가시는 게 맞는 건가, 자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립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좀 고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그 일소득 지원에 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 지원이나 특별고용 장려금, 그 다음에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외에 취업교육이나 구직을 위한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일과 소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탈시설 전환지원센터가 제가 볼 땐 설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IL 센터에서 먼저 대구처럼 주도적으로 그런 걸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서로 협의해서 잘 이렇게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기타 장애인의 자립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응급 안전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자립홈을 이제 운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애인의 어떤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소득 지원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탈시설 지원 사업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제 금융복지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장애인 중에서도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될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이라든가 중증의 어떤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장애인 분들을 위한 특수 소규모의 그룹홈, 체험홈 이런 것들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난 뒤에는 모니터링 계획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29조에서도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년도에 자립생활 계획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책무성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별로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기준 틀들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천의 시민옹호가처럼 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와 방향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5분 정도 경과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탈시설 목표 인원을 좀 확정하고 먼저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탈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충남도 내에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전략들을 좀 만들어서 공공주도형도 좋을 수 있고 공공주도형과 공모형 거주시설 변환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복지부에서 그거를 공모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 개발원을 통해서 충남도도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전담 인력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주 시설들의 기능도 좀 재편해 가면서 IL 센터의 역할도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그다음에 이 자립생활 탈시설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담당할 운영 주체들도 민간 중심의 공모형도 있을 수 있고 공공 주도형도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어떤 IR 센터라든가 이런 민간의 운영 주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져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탈시설을 위한 자립지원 정착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LH공사라든가 이런 곳과 관련해서 주거지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과 지역사회 생활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기구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전환지원센터라든가 IR 센터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관련된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덟 번째는 개별화 지원 계획 내에 또 일자리에 대한 소득 보장과 아까 말씀드린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력과 일자리 불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함께 마련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 지자체와 장애인 복지관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으로 갔을 때에는 권리의 실현과 지역사회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 탈시설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또 공모형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가 수행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 체계의 다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단계별로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들으시는 분들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 지역의 우수 사례와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IL 센터와 또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 그러니까 운영 주체 기관으로서 이 과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던져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충남형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탈시설 정책을 과제를 가지고 진행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탈시설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여러 가지 정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각 센터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탈시설 목표를 이제 인원을 정해야 되는데 몇 명을 탈시설 할 것인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에서 600명으로 1차에 했다가 2차에는 300명으로 줄여서 또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확대하는 방향도 있었는데요.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 한 명도 지금 목표 인원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충남 5개년 계획 안에 이제 우리 연구한 그 과제 안에 실제로 5년 동안 약 200억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실제로는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 내년 예산에는 또 실제 들어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을 6, 7가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참 필요한 과제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오랜 동안 우리 충남 이 역할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 걸 앞으로도 같이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원래는 이제 진영식 우리 발제자분께서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는 우리 그 박윤복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을 하신 당사자분이신데요. 장애 당사자에게 자립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지금 42분인데요. 우리 박윤복 발제자분께서 한 10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약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복 당사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복입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 당사자에게 자립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박윤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차를 보시는 대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한미모, 탈시설하면 걸크러쉬가 되는 탈시설 당사자이면서 지역사회에 자립을 했고 내년에는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입학하게 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단어판을 사용하여 저희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AAC가 더 편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저에게 꼭 맞고 익숙한 제 의사소통 기구입니다. 오늘은 발제 시간 관계상 AAC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과 시간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장애가 있긴 했지만 부모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아껴 주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이 아쉽지 않게 채워주었고 그래서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별다른 불만이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당시에 집으로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처럼 장기간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고 싶은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서 단체 생활이 한번 해보고 싶어 시설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설 생활이 28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자립 생활을 꿈꾸며 2000년쯤 무렵에 우연히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인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하는 자립생활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난 후 자립생활을 꿈꾸며 보호자이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시설을 나오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빠는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호소하고 애원해 보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인고와 같은 세월로 보낸 채 자립에 대한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시작해 가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지나간 10년의 세월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기다리던 자립을 위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체험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홈 내에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의 대처, 영양관리와 요리, 돈관리, 성교육, 동료상담 등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2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자립 후 생긴 일. 자립 후 저는 장애인 고용공단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전달하였지만 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학력을 갖추지 못하여 학력을 갖추는 과정이고 의사소통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구직 활동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나름의 절실함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고 싶었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일을 하고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굳이 일터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정말 내게 맞는 일터에서 일을 자립생활을 풀어야 할 숙제들. 내가 생활했던 시설에 시설 밖을 꿈꾸는 어린 동생들이 많고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지 나에게 묻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또 다른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있는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숙제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밖에 있는 나는 더 많은 숙제를 가질 것이고 쌓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설 밖으로 나올 때 도움 받았던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고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의 역할 또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공부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걸 시설 생활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애 당사자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제를 알리려 해도 일부 사람들의 자립 생활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부분. 저는 처음 자립하여 자립 체험 홈에 들어왔을 때 총 100시간을 받았고 제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재신청하여 800시간가량의 시간을 다시 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게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활동지원사 선생님 지원 시간에 명백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저와 같은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 또는 저보다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완전 자립을 시작할 때에도 LH 연구임대 전단지로 인해 자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당사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자립을 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의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게 되고 앞으로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치고 박사가 되는 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립을 꿈꾸는 당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못 이룰 꿈이 없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포기 대신 재도전입니다. 좌우명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립을 꿈꾼다면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라는 준비된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나오고자 꾸준히 재도전을 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 박윤복 선생님 발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사자분께서 실제적으로 자립생활을 탈시설을 해서 현재 자립생활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차별받았던 사례와 그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설에서 28년 정도 이렇게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같이 교수님 하다 보니까 40년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생을 시설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떠나시는 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더 이렇게 키우셨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사 대학원 진학하셔서 박사를 이루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50분에 쉰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잠깐 쉬고 다음 발제하실 분과 또 토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쉴까요? 네, 10분 쉬고 3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제하시기로 했던 그 진영식 대표님의 충성남도 거주시설 탈시설 중장기 계획에 따른 장애인 주거복지 미래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여기 이제 계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차후에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충남형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리마을 시설장이신 심효숙 시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후로도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토론은 약 15분씩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충남에 있는 거주 시설에 몫으로 오늘 토론에 이 참여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토론회장에 와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너무 또 적고 그 유튜브로는 또 몇 분이나 참여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단기보호 시설까지 다 합해서 총 39개의 그 시설이 있음에도 탈시설 관련 어떤 토론마당에 함께하는 자리에는 선뜻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장님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그것 또한 전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탈시설을 논의하면서 과연 얼마나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이 장애인들과 또 거주 장애인 부모들 그리고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이해하고자 하고 소통하고자 했었나. 또 일부 부적절한 이 시설들로 인해서 모든 시설들을 사실 편견으로 혹여라도 대하진 않았나. 오로지 이 탈시설에서는 당사자 입장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그 외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혹여 편협된 어떤 시각은 없었나.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라도 좀 한 번쯤은 뒤를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미래야말로 저는 당연히 마흔이 정말 훌쩍 넘어버린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또한 내 아이만이 아닌 저 또한 20여 년 동안 활동해왔던 부모의 회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거주 시설에서는 또 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우리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나와 지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미래 또한 요즘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시설이 30명 정원이어서 소규모 시설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또한 30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설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습지요. 하지만 이 내가 선택한 어떤 식사를 할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없고 또 30명이 함께 하기에 구속되는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저는 이 시설 운영자로서 보다는 또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발달 장애인 부모로서 생각할 때는 저 자신 또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 탈시설에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게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복지부 로드맵이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 충남 자체로도 탈시설 계획 수립에 들어간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들의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이렇게 함께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은 사실은 저는 단연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에 대한 논의는 오늘 바로 다음으로 지금 토론해 주실 우리 충남장애인 부모회 전 회장님이 계시기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시설이냐 탈시설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논하기 전에 충남의 모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아까 발제를 해주신 우리 양승미 교수님께서 우리 충남의 탈시설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시에도 가장 최근 자료에서도 나와 있고 또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87%가 발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만 구축이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모든 지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시설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시설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탈시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겁니다. 제가 이 거주인 중에서 거주시설의 거주인 중에서 가장 최근 고민하고 있는 거주인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천안에 오기 전에도 오전에 약 1시간이 넘도록 이 거주인의 부모와 이렇게 계속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거주인의 부모는 근 15년이 넘도록 저와 이 부모의 활동을 함께 해오면서 정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지원법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제정 활동을 위한 이 활동에 전국의 부모들과 함께 투쟁 현장을 함께 했던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주인이 시설에 입소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거주인은 수차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발작과 정말 순간순간 가해지는 가해 행동, 또 스스로한테 하는 자해 행동, 이런 자폐 행동으로 인해서 이 위험한 상황이 아주 정말 자칫 방심만 해도 위험한 순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요즘 우리가 2019년도 12월 정도에서 코로나가 발병이 됐죠. 그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근 2년이 넘도록 지속되다 보니 그나마 주말이면 이렇게 원가정을 갔던 이 부분마저도 제약이 되고 또 외부 활동까지도 이렇게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정말 원가정에 대한 욕구와 또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거주 공간에 대한 어떤 이 부적응이 한계치에 도달해서 저희 생활지도 선생님들끼리도 정말 근 2달이 다 되도록 지금 수차례 사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주인은 정말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게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퇴소를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이 부모에게 퇴소를 권유했지만 이 부모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설상가상 본인이 2번의 암 발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이 또 길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 본인의 보호자 부모의 사후 이 아이의 앞날이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자꾸 시설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대면과 비대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있지만 계속 아주 이렇게 있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물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본인의 행복이 가장 먼저이니까요. 이렇게 퇴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본인이 투병을 하고 있다 보니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발달장애인들의 제도 정책 개선 활동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싸워왔지만 정작 본인이 이 사후에 이 아이의 갈 곳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겁내하는 이 부모에게 우리가 이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과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의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는 아직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 자체 탈시설 계획 수립도 물론 중요하지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탈시설 계획 수립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물론 그중에 일부 자립을 희망해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해 나가는 장애인도 있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사실 저는 제가 부모로서 볼 때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중증 발달 장애인까지도 온전한 자립으로 시설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만이 완전한 장애인 탈시설일 것입니다. 거주시설장으로서는 조금 전무 생소한 이 얘기를 한다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모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운영자로서도 탈시설 계획 수립에
꼭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지부 그 탈시설 로드맵이 나오기 전부터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전국의 상황들,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공공 주도형이든 네트워크형이든 협동조합형이든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이렇게 탈시설을 위한 많은 모범 사례들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 또 우리 충남의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게 참 많기도 하겠지만, 저희 이 충남의 그 연구 영역시 사실 저는 그 거주시설 이해 관계자의 욕구 파악 조사에서 당사자와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 그리고 종사자, 공무원, 교수, 현장 전문가까지 모두 이 조사에 응했지만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관계자의 조사 참여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제 뭐 장애인 탈시설에 무슨 법인 관계자의 욕구 파악이 필요하냐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주시설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게 탈시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만큼, 아니 그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보다도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형의 탈시설 정책뿐만이 아니라 거주시설 주도형의 그 정책까지 투 트랙으로 아마 진행이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장애복지가 발전되기 전부터 정말 사명감 하나로 개인 자산을 출연해서 열심히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온 이 법인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주면 좀 더 나을지, 그리고 보다 더 유익한 다른 시설로 전환은 어떻게 하면 더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의견을 들어서 함께 하신다면은 훨씬 더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훨씬 더 쉽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주제가 장애인 충남형 자립지원의 미래였죠. 네, 충남형 자립지원의 미래로는 저는 단연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만이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탈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